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컨벤션 경영론 마이스 산업의 이해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학술이에요. 학술 그리고 등록, 어떤 숙박, 즉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술, 등록, 숙박으로는 주로 오는 적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학술부터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그 전반적인 개념을 좀 파악을 하면서 마케팅 컨벤션에서 가장 중요한 유치를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마케팅이 곧 유치다 라는 걸 알려드리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가 됐습니다. 유치가 되고 개최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개최지 선정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행사를 진행을 해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은 컨벤션이다.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학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게 되고 학술이 진행되는 어떤 학술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조직위원회, 컨벤션의 조직위원회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장이 있고 조직위원장, 사무총장이 있으면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이 하는 일들을 장악하게 됐고, 그럼 우리가 CVB 이와 더불어서 PCO들의 역할들을 가서 살펴본 거 기억나시죠? 그 와중에 보게 된다라면 이 위원회에 보게 되면은 학술회의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위원회, 숙박위원회, 사교영접, 관광, 홍보, 출판, 전시 이런 재미위원회들이 쫙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건 학술회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다루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학술에서 주제를 정하고 회의 진행 방향을 정하게 되고, 어떤 방향을 정하는 그 형태의 형식을 갖다가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지 그 형식 같은 거를 정해집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여서 참가자들 등록을 하게 되고, 참가자들 숙박을 시켜주고, 참가자들한테 의전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 다음에 참가자들이 여유 시간에 하룻밤 더 있으면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해주고, 다음에 이 자체의 그 학술회의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참가자들이 낸 논문을 갖다가 이제 출판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학술회의 자체가 어떤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필요하면은 이그지비션을 열어야 되는 거를 갖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술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학술 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학술이다. 학술은 그래서 뭐다? 컨벤션 그 자체라고 우리가 항상 불리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술을 좀 더 따로 떼어내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벤션 행사의 목적이 뭐였었어요? 제가 이때 말씀드릴 때 정보 제공이거나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보를 제공해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갖다 습득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습득이 그 컨벤션의 가장 큰 대표적인 목적이고, 플러스 네트워크 확장이거든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사귀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컨벤션 행사에 참석을 하고 참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그것 자체가 학술 자체가 곧 뭐예요? 컨벤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건 학술대에 나가서 정보 습득을 하게 되죠. 학술대에 가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거기 참석자들 혹은 거기서 발표하는 사람들, 논문을 제출한 사람들을 서로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습득도 하고 네트워크 확장을, 친목을 갖다가 다지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술은 곧 컨벤션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가장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고, 업무도 집중이 여기다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술을 좀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컨벤션 기획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들이 뭐냐, 마감일, 페이퍼 등록, 이거 다 논문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논문을 등록하는 게 얼만큼 등록이 되는지, 발표자는 누가 발표를 하게 되고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직위원회하고 적절히 커뮤니케이션 향상이 이룰 때 의사소통을 일으켜서 조직위원회의 그 만족도도 항상 제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컨벤션 기획사의 PCO라든가 CVB들의 역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의 흐름을 특성을 보게 되면 다양한 트랙이 있어서 그 업무를 분장을 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할 일들이 가장 뭔지 거기에 왜냐면 학술회의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각각의 세션들이 또 있어요. 각각의 파트별로 하는 일들이 쫙 많이 나눠진다. 거기에 따른 업무 분장 다양한 트랙을 해서 업무 분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또 효율적인 인력을 갖다 배치하고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업무를 분장했으니까 인력도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술분과위원회 구성하려면 최소한도 그 주제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국내나 국외 전문가들과 많은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야겠죠. 그다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충분한 사람이 학술분과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첫째 이제 학술분과위원회. 전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첫째 행사 주제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진행 형식을 결정을 해야 돼요. 진행 형식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극장식으로 그 회의 자체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컨퍼런스처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거게 되는 거죠. 먼저 극장식은 이렇게 연사가 나와서 스피커가 나와서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정도 받는 수준. 그러나 그 나중에 나왔던 이런 것은 서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찬성 이론과 어떤 반대파들을 서로 갖다 토론을 하게 되는 디베이팅을 벌리는 이런 것들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진행 형식 결정을 해줘야 되고 전반적인 거기에 따른 수칙이 해야 되는 거죠. Call for favor. 그러니까 이거 call for favor는 논문을 제출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횟수를 몇 번을 하게 될지 언제까지 하게 될지 논문은 언제 마감을 시킬지 연사 스피커 대표적인 스피커, 키노트 스피커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체 회의를 할 때 우리 초청 연사, 아주 그런 이름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언제 선정까지 마감을 해야 될지 거기다 논문들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 논문들 제출하는 제작이라든가 CD 제작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런 일들을 이제 전반적인 스케줄 정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세션 수를 결정하는데 이건 뭐냐면 세션 수라는 건 주제가 하나 정해지잖아요. 주제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기상, 날씨, 거기다 주제를 정해지게 되면 이런 전체적인 큰 주제를 가지고 맨 처음에 어떤 그 오프닝 세리머니 같은 회의를 열겠죠. 그러면 개회식을 하게 되고 이런 큰 주제에 관련된 회의들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유명한 이름이 좀 잘 알려진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 논문도 하고 이렇게 발표를 어떤 주제를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회의를 하죠. 그런데 요거 말고 그거 세션에 따라서 밑에 서브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기상 날씨 이런 거니까 환경 오염, 폐기물 처리 이런 거가 있겠죠. 각각의 소규모 주제를 하는데 그런 소규모 주제로 관련된 회의가 몇 개나 열릴지 그러한 세션 수를 갖다 결정을 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바탕을 뭐로 하게 되면 논문을 학자들이 논문을 제출할 거 아닙니까? 발표할 논문들을 왜 이런 데 가서 이제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저런 데 가서 발표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지 자기 이름도 알리고 많은 사람들 더 살리겠죠. 자기가 연구한 걸 그런데도 발표를 또 해야지. 그러다 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연구비나 이런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구를 하게 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컨벤션을 진행하는 나라의 그 기획사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교수들이 학자들이 발표를 해줘야 어떤 끈끈한 정이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국학술회의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 주역의 논문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몇 개를 하게 되는지 이러한 일들을 학술분과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제. 그다음 회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건지 그래서 전반적인 세세한 디테일한 일정을 만들고 세션 수까지 결정하는 것이 학술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세션들의 수를 정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의장들 혹은 부의장들을 갖다 선임하는 일들을 해줘야 돼요. 부장들. 그래서 세션을 갖다 체어나 이런 그 의장이라든가 고체에다 책임을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세션별로 다 선임을 하게 되고 각각의 그 세션별로 그 책임하게 된 그 서약서나 계약서들 다 작성을 시켜요.
대부분이 외국 참가자 1명과 국내 참가자로 형성하지만 둘 다 외국인을 하거나 둘 다 국내인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라고 정도 보시게 되고, 그런 의장들을 갖다가 어떤 이력서 사항을 다 하게 되고, 너무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엔 세션을 정하면 의장을 정해놓고 그 부의장을 정해놔서 그 사람들 책임감을 다 주고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그 발표될 또 조그만 세션별로 그 학자들의 논문을 갖다 추스려서 누가 발표하고 누가 발표 안 하고, 저 또한 여기 가서 발표를 해봤지만은 그 유사한 제목을 가지고 그 논문의 키워드 그래가지고 유사한 것끼리 모아가지고 하나의 세션을 해가지고, 보통은 많게는 6-7개, 적게는 한 2-3개 정도 논문을 갖다 발표하고 패널들이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임은 의장 체어나 코체어가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하는 일은 연사 초청하는 일이에요. 학술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주제 정하고 뭐 정하고 두 번째인데 해야 될 일은 연사를 초청한다. 그래서 키노트 스피커,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 아주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발표를 하게 되고, 초청장을 발송하고 초청장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발표할 건지 주제를 확인해야 되고, 초청 연사들을 다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키노트 스피커라는 건 뭐냐, 초청한 그 연사예요. 발표하는 사람들. 이 초청 키노트 스피커는 뭐냐, 이 학술대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 알려진 사람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저번에 그 왜 제가 다보스라 그랬죠. 다보스 프로는 스위스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보스 프로.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유는 뭐죠? 전 세계 대통령들이 참석을 한다든가, 전 세계 부총리들, 우리나라 측에 되면 경제부 장관, 경제부, 이런 경제기획부, 이런 장관들이나 총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산업체에서도 뛰어난 CEO들을 갖다 참석시키는 거다 보니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학술대회는 엄청나게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가지게 되다 보니까는 입장료도 비싸도 한번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입장료도 비싸도 가봐야 되거든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국 대통령이 간데 일본 대통령이 안 가겠습니까? 일본 대통령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키노트 스피커는 회의의 위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또 참석하는 그 학자들도 달라져. 저 사람이 발표한데 뭘 발표하는지 들어가서 들어봐야 되겠군. 그러면서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공비, 체제비, 강연료까지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키노트 스피커라든가 플리너리 렉처들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 알려진 사람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의가 전체 회의, 완전히 전체 세션에 서는 안 하고요, 전체 회의에서만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프로그램의 구성이에요. 콜 포 페이퍼를 발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가 논문을 작성하십시오, 논문을 제출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키노트 스피커가 누군지, 플래너리 스피커가 누군지를 정해줍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참석할지 참석하지 않을지.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스탠포드 대학의 프랭크 월락이라는 학자가 발표를 하게 돼 있죠. 키노트를. 다음에 이제 논문 접수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감된 논문을 갖다가 하나하나 꼼꼼히 감수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논문 수락을 어느 갖다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발표자를 확인해요. 너 발표할 거니 안 할 거니, 참석할 거니 안 할 거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프로그램 일정을 이제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 세션별로 이제 나누어야 되니까 또 세션별로 나눠서 그 세부로 몇 시부터 며칠까지는 A 주제 가지고 하게 되고, B 주제는 그 다음 날 오전에 하고, C 주제는 그 전날 밤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장소, 그 세션별로 장소도 다 알려드리게 되죠. 발표 스케줄도 확인해서 알려주고, 세션 그 체어 및 토론자도 확정이 돼요. 토론자라는 건 이제 패널이죠, 패널. 그렇게 되면 이제 참석하는 그 교수들을
참석하는 교수들, 학자들 중에서 이제 패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겠죠.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제출한 사람이 발표를 해요. 나 이번에 이러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리기 위해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른 학자들은 질문을 하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냐?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을 결정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콜포 페이퍼에는 항상 보면 리턴 슬립이 들어가 있고요. 콜포 페이퍼에는 뭐냐? 이 콜포 페이퍼는 뭐냐? 논문을 작성을 하라는 얘기면서 더불어서 이 회의에 대해서, 이 학술 회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요. 그래서 회의 목적, 회의 주제,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조직위원 명단, 연락처 등까지 같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논문을 당신이 내겠냐 안 내겠냐까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데 리턴 슬립을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내겠다 안 내겠다, 아니면 내가 참석만 하겠다, 그런 걸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콜포 페이퍼 대신에 콜포 파티시페이션, 참석 여부만 이건 확인하는 거예요. 참석 여부. 콜포 페이퍼는 뭐예요? 논문을 제출하겠냐. 그 논문을 제출한다는 건 거의 참석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논문 제출하면 발표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논문 제출한 사람은 다 발표를 다 하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지만은 굳이 꼭 논문이 없이도 참석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call for participation,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데 이 call for participation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라 그래요. first announcemen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고지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런 학술 대회를 합니다. 어나운스먼트, 어나운스 한 거냐, 어나운스 페이지, 어나운스 한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참석하겠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세컨, 다음에 서드, 보통 한 3번 정도 한다라고. 그런데 논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느냐, 논문을 들어왔어요. 그럼 논문을 가지고 인쇄물을 제작을 하는 거죠. 보통 그리고 논문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초록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이 연구의 주제는 뭐고, 이 연구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의 결론은 이러하다라고 해서 한 10줄 정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10줄 정도 초록은. 그래서 초록과 완전히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풀페이퍼가 있단 말이에요. 풀페이퍼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책자를 만들어서 참석할 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거기엔 논문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 누가 발표하는지 돼 있고 그 행사에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세하게. 그거를 갖다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프로그램을 다 모아가지고 인쇄를 제작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참석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등록 업무 참석할 때는 이제 등록 업무가 있어요. 등록 업무할 때 그걸 하나씩 파우치에 껴서 다들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CD-룸 제작이 또 인기가 있어서 CD-룸 제작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를 임대를 하는 거죠. 발표자가 정해져 있고 세션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어떤 이 발표자들한테 필요한 서류가 뭐냐, 필요한 것들이 또 혹시 또 있냐. 일단 빔 프로젝터는 준비를 해놨다, 스피커도 준비해놨다, 마이크도 준비해놨다. 뭐 필요한 게 뭐냐 이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요번에는 영상 강의를 할 거니까는 영상으로 모든 걸 할 거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카메라를 좀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카메라 준비해. 그다음 빔 프로젝트도 빔 프로젝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자재들을 임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최종 프로그램에 따라 발표장을 갖다 배치를 하고 기자재 설치하고 학술 진행 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농성과 휴게 동선을 안내판을 설치하게 되고 프리뷰 룸과 연사 대기실을 갖다 운영을 해서 가서 간단하게 차 한잔 할 수 있게 연사 대기실도 운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학술 대회 준비를 하는 건데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오프닝 세리머니 개회식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클로징 세리머니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겠죠?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일단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또 다시 들어가 본다면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게 되고 개회식은 공식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빛나는 행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회의 첫날 오전에 하거나 아니면은 회의 개시 전날 웰컴 리세션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회의는 내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오프닝 세리머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웰컴 메시지, 환영한다 메시지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축하 메시지, 컨그레이션 하는 축하 메시지. 그다음에
키노트와 플래너리 섹션, 이제 해야 되죠. 누가 잘 알려져 있는 월드 노운 스칼라, 월드 노운 사이언티스트, 월드 노운 스페셜리스트, 그리고 마찬가지로 웰노운 엑스퍼트, 아주 숙련가, 전문가를 갖다 또 이렇게 하게 된다. 다음에 이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 축사,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축자, 지방자치단체들, 그다음에 키노 스피커, 이제 회의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지명도가 높은 사람으로서 하게 돼 있다라고 보죠. 그다음 장소 정하는 건 당연히 장소에 맞게 어떤 섹션에 맞게 인원이 뭐 10명이면은데 30인승 이런 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10명이면 통상 한 20명 정도 수준 정도 회의실에다가 배정을 해서 해놓는다. 이런 장소를 같은 거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그럼 뭐라 그랬어요? 프로토콜은 의전 행사라 그랬잖아요. 의전 행사인데, 이 의전 행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안 면접은 피하는 게 좋다. 특별한 것은 이제 대부분이 어떤 그 국가의 원수들,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 이런 회의들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각자의 각 국에 있는 그 멤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쑥덕 어떤 뭔가를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하는 그 장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뭐냐, 어나운스먼트를 공지하지 않아요.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걸 공시를 아예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회의, 특별회의, 임시회의 혹은 특별회의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제 어나운스먼트 스케줄에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세틀라이트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뭐죠? 어나운스먼트에 공시가 안 돼 있다. 그러나 특별회의라든가 임시회의는 어나운스먼트 스케줄에 공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코스를 갖다가 이제 그 하나의 세션을 또 운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등록비는 없습니다. 참가자비는 훨씬 더 싼 걸가 보통 얘네들이 표기돼 있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과학과 기술의 이제 요거는 생산 시설을 시차라는 거예요. 시차, 산업 시차, 산업 시차를 갖다 이룰 수 있는 사이언티픽 테크니컬 투어를 하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여행사에서 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다음에 사이언티픽 데몬스트레이션, 어떤 시연하는 거, 시연. 여기 시연이 아니라 시연입니다. 시연. 이거 오타 났다. 시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다음에 클로징 세리머니, 인데 이런 게 저런 게 다 이제 세부의 그 자그마한 세션들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클로징 세리머니, 폐회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논문들을 발표하고 종이는 이런 폐회식에 보통 상금을 걸어서 그래서 또 나눠주기도 한다. 1등한 사람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다음 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각 방은 그 룸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회의실이에요. 회의실은 보통 크게 4가지가 있다. 이거는 4가지 유형의 회의장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 처음에 극장식, 시어터, 그러니까 오디토리움 스타일이에요. 극장식이라고 보면 오디토리움 스타일은 이제 극장식이에요. 시어터리나 오디토리움과 동일한 말입니다. 극장식 스타일. 그 다음에 스쿨룸, 요거는 학교 강의실 스타일. 이거 특징이 뭐예요? 책상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 다음으로서는 컨퍼런스 스타일, 회의하는 거죠. 회의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스타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라운드 뱅케, 요거 이제 연애에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들리다라는 거죠. 이건 극장식이다. 그런 것들을 해서 행사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4가지를 크게 정해 놓는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극장식이야. 어떻게 뭐 여러분들 뻔히 알죠. 연사를 갖다가 향해서 의자를 일렬로 놓는 거죠. 여기 이제 좌석은 V자형이나 반원 형태가 있어요. 그 V자가 되고 연사역이 있고, 반원 형태 이렇게 되고 연사역이 있다. 그렇죠? 이런 스타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거 공간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6에서 8피트예요. 6에서 8피트는 몇 메다다? 대략 2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1피트가 30.48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을 잡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6, 18 하면 180cm. 8은 뭐예요? 38, 24, 240cm. 그러니까는 1m 82. 여기는 2m 40. 대충 반 나눠서 그냥 2m 정도 수준을 떼쳐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극장식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스쿨룸 스타일은 책상이 들어가야 돼요. 책상이.
그렇기 때문에 극장식보다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쿨룸 스타일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쿨룸 스타일에서는 참가자가 의자에서 일어나거는지 경우 의자가 움직이는 공간까지 항상 고려해야 돼. 요거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책상과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가 뒤로 밀리겠죠. 의자가 뒤로 밀리고 책상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일반적인 것보다 좀 더 폭이 넓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스타일입니다. 컨퍼런스 스타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어떻게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까요?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스타일이야. 이게 전통적인 스타일이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양쪽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 앉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드 오브 디렉터입니다. 오발입니다. 요거는 테이블 양끝이 반원형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반원형이에요. 이렇게 반원형이 돼 있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권위가 이런 게 사라져 버려요. 응? 여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반원형이 되니까 그런 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U자 U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T자 이런 식으로 T자 형성을 한다. 그 다음으로서 이제 갖고 있는 게 홀스퀘어예요. 우리가 요게 이제 사각형이잖아. 이렇게 생긴 거야. 사각형. 응?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다음에 홀서큘러 요거는 뭐다? 모서리 부분을 곡선 부분으로 배치한 거예요. 곡선 부분으로 배치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곡선 부분으로. 그래서 룸 타입을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뱅키나 라운지는 뭐냐면 이게 연애 스타일. 그 마치 이게 결혼식 이런 게 돼 있죠. 식사를 서브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때 때문에 여기 공간과 공간을 넓게 펼쳐져 있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는 좀 넓게 라운드 테이블끼리는 넓게 여기에 왜냐면 서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회의 기획자는 룸 셋업 시 할 때 공간의 수용 능력을 계획하고 그 셋업을 잘 고려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책상과 걸상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대비해 가지고 그거만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라운딩 그 저기 뭐죠 그 방을 갖다가 그 여기에 따라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죠 야 여기 어디냐 보자 V자형 V자형으로 하게 될 경우 V자형 반원자형 하게 될 때 여기 다시 그 몇 메다 떨어뜨리라고 그랬어요. 예, 몇 미터 기억 안 나요? 몇 미터 대략 2m라고 그랬잖아. 2m 정도 떨어뜨려 놔줘야 돼요. 하여튼 비좁지 않게 해줘야 돼요. 아까 방퀴 같이 요거 위에 같이 연애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서브를 받을 정도로 해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수납 셋업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룸 셋업에 따라서 형태를 보게 되면 시어터나 스쿨룸은 강의 개념이에요. 강의 개념으로 알려줍니다. 프리젠테이션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게 필요 없고 기록을 하거나 필기를 하는 거면 된다. 그 정도만 있으면 되죠. 공간 활용은 이제 극장식 스타일만 공간 활용을 하게 되고 참가자 토니는 강제 컨퍼런스 스타일 이거는 이제 그 회의니까 소금 회의 세션도 들어주게 되고요. 시청각 실비할 때는 교수들을 가지고 하게 되고 참석 규모가 17에서 30인 이상의 회의 이거와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전체적인 국제 회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했다. 그 다음은 동시통역입니다. 동시통역은 역시 이제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순차식이 있어요. 두 개의 언어만 사용할 경우를 갖다가 순차식이라고. 다음에 동시에도 두 개 이상의 언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땐 통역 장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순차식은 종이와 연필만 사용해서 해야 된다. 이런 동시 통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지구력 있는 고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통역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나한테 의뢰를 했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원하는 게 뭔지도 또 글자 아래 파악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된다. 아셨죠? 그게 중요하다. 뭐 딴 건 특별한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그 동시통역이 좀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면 쓰여진 원고를 매우 빠르게 읽을 경우 이럴 걸 대비해서 원고를 미리 전달을 해야 돼요. 원고를 빨리 미리 전달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스피커가 실수하게 되면 결국에는 행사 자체가 실수한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동시 통역사들을 갖다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쓰여진 원고를 되게 빠르게 읽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원고를 미리 전달해주고 요점 파악이 어려울 경우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럴 경우 부정확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고를 갖다 나눠주게 되면 먼저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다음에 연사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마이크가 또 갑자기 떨어지거나 뭐 했을 때 빨리 알려줘서 그거 해결을 해줘야 된다. 통역 장비가 불량이 나고 있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다는 것 안 되겠죠. 다음에 수신기가 불량, 자동 미승해야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미리 다 엔지니어가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 대기가 딱 해서 바로 고쳐야 줘야 된다. 다음에 이제 그 통역사는 그 뭐 뻔하게 현재 그 문화를 갖다가 더 파악해놓고 공부도 열심히 해도 전문 용어도 공부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통역가 애들 갖다 많이 기부를 하게 될 경우 독일에서 특히 독일을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로 통화만 해줘라. 의사소통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해줘라.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나서 Q&A를 항상 진행을 하잖아요. 이 Q&A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독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는 독일어로 갖다가 서로 통역을 이런 식의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이죠. 논문. 통역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문을 할 때 논문을 심사를 합니다. 논문 심사를 한 건 당연하죠. 이때 인쇄도 맡겨줘야 돼요. 인쇄를 맡기면서 CD-롬으로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고 끝나서 카피라이트 트랜스퍼 어그리먼트 학술분과위원회 심사에 통과된 페이퍼의 저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 카피라이트를 받아야 돼. 카피라이트를. 저작권이에요. 트랜스퍼 어그리먼트를 받아서 인쇄 배포 시 판권 시비를 방지해야 되는 이 포럼은 보통 페이퍼 제출 시 같이 받게 돼 있다. 아셨죠? 그래서 카피라이트 저작권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위임해 주겠다라는 걸 갖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 발표자는 그 논문 발표자를 파악을 하는 것이 좋고 스피커 이력을 받아내는 것이 좋다. 이때 당시에 뭘 해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죠? 논문을 갖다가 저작권을 갖다가 논문을 갖다가 그 어그리먼트를 받아내야 된다. 그다음 이제 시상은 보통 폐회식에 개회식이나 이럴 때 하는 걸 폐회식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논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출석과제 제출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주제 등록 있죠? 등록. 일단 학술은 여기서 끝내고 등록과 숙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